12번 다음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청약 및 승낙에 관한 문제이다. 자, 다음했던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죠? 자,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 체결 시 원본 문서의 교환이 아닌 팩스, 이메일 또는 구두로 계약하면 동계약의 효력이 없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역계약은 뭐죠? 분류식 계약이죠. 분류식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이거에서 어떤 강제적인 뭐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식이라든지 이 규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팩스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구두로 하든 간에 하든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바로 그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A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B번 무역계약 체결 시 청약자는 항상 매도인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물론 그 무역에 있어서는 이 팔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매도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의 또는 대부분이 매도인이라는 것이지 매수인이 청약을 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매수인도 자신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특정 매도인을 지정을 해서 그 매도인에게 자신이 구입 의사를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매도인이다가 아니고요. 대부분 매도인이다. 그러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번, B번 다 틀렸고 다음에 C번 보시면 자, 승낙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경우는 승낙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서명 자체로만 발생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식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서명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청약자가 승낙의 방법을 통지를 할 때, 뭐 이메일로 하면 이메일, 구두로 하면 구두, 그죠? 팩스로 보내면 팩스, 그리고 서신은 서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승낙의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지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 C 다 틀렸고, 자, 보기는 지금 뭐, 3개씩 쌍을 이루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A, B, C가 틀렸으니까 D가 빠진 것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정답은 D가 빠져 있는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그 다음에 11번 문제, 청약과 승낙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거 틀리시면 곤란하죠. 자, 다음에 13번. 자, 대두유를 생산 수출하는 국내 D사. 국내 D사는 2016년도에 생산 물량에 필요한 원료인 대두, 큰 콩이죠. 큰 콩을 실물 계약과 함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시카고 상업거래소를 통해 선물거래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올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곡물이죠, 그죠? 곡물 같은 경우 품질의 약정 조건은 통상 GMQ 텀을 기준한다. GMQ는 아니고 GMQ는 판매 적격 품질, 그죠? 판매 적격 품질. 자, 품질 조건. 그래서 자, 물품이 목적지, 수입지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것을 매수인이 점검을 해서 판매에 적합한 물건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 이것이 바로 판매 적격 품질이고, 우리 그 수산물 같은 거, 수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물은 냉동 어류. 라든지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자, D사는 필요시 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대두 현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물거래소의 품질 수준 기준은 FAQ. 그렇죠. 이것이 뭐죠? 바로 평균 중등 품질. 평균 중등 품질. FAQ. 그러니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통상 GMQ가 아니고 FAQ가 되겠죠. 그래서 B와 같은 이런 조건을 써야 되겠어요. B는 맞고요. 그 다음에 C번 선적 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물품 도착 후 검사한 결과 상당한 물량이 부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건품의 기준 시기를 C 데미지, SD로 하였던 부패 원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손해배상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 부패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SD 품질 조건에서 그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디에 함정이 있냐면 여기 부패 원인에 관계없이 이거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C 데미지 됐잖아요. C 데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물에 의해서, 해수에 의해서 그 원인으로 부패가 되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외에 뭐 화재라든지
그러면 뭐 충돌이라든지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패가 됐다면 그때는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자, C 데미지는 해수, 바닷물이 뭐 스며들었다든지, 그러면 뭐 빗물이 막 스며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스팀, 증기죠, 그죠? 이런 빗물이 엔진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막 끌어올라가지고 전기 같은 거 그런 것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부패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바로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C번 틀렸네요. C번. 그러니까 A번 틀렸고 B번 맞고 C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자, 신용장상에 ML 클로즈 조항이 없었다고 해도 자, 곡물과 같은 살물의 경우에는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4번 BD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은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자,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중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사전 합의 및 사후 합의로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살짝 비틀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사전 합의만이 있어야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이 중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재 합의가 원칙은 뭐냐면 계약서상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어야 돼요. 중재 합의 조항이 있거나 그러면 또는 뭐 교환된 정보라든지 텔렉스 상에 앞으로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하자라는 합의 조항이 있든지 요거 있어야지만이 바로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합의가 없었어요. 이런 합의가 서면으로 합의가 없었는데 어떤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야, 이거에 대해서 니하고 나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이것을 우리 중재에 의해서 한번 해결한 것이 어떻겠니?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게 되면 중재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참 계약서에 있으면 그건 뭐죠? 이것은 사전에 중재 합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사후에 중재를 해결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후 중재 합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이 된다.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역 계약 조건 중 이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합의, 진술, 양해 등은 본 계약에 체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이 계약의 흡수, 통합된다 조항을 entire agreement clause, 그리고 완전 합의 조항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계약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딴지를 벌어가지고 야, 그 전에 우리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신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했는데 그 내용과 이게 다르다.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 장의 합의서, 계약서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이런 의사의 교환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이전에 교환됐던 내용은 여기에 여기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무시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그다음에 3번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 금지하고 있으면 신용장의 분할 매입뿐만 아니라 분할도 불가능하다. 그것도 맞고요.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없는데 자, 인코터드 20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거래 조건은 모두 11가지이고 그 다음에 내수로 및 해상 운송 조건에 해당하는 규칙은 3가지다. 자, 내수로 및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죠. 3가지, 그죠? 3가지가 아니고 4가지, 그죠? 4가지. 뭐였죠? 바로 FAS, FOB, 그 다음에 CFR, 그리고 CIF. 4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자, 14번 문제. 보너스. 그냥 던져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14번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하고 다시 겸손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본의 기본 이런 것도 틀리시는 분이 꼭 나중에 보면 시험 치고 나면은 예전에 비해서 뭐 문제의 패턴이 달라졌다.
뭐 난도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 점점 국제면에서의 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 던져주는 문제 다 받아 드셔야 됩니다. 다음 15번. 자, 다음은 무역계약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 방식은 CWO이다. 이거 맞습니다. 이것은 뭐죠? 주문시 지급 방식이죠. 그래서 캐시 위시 캐시 위드 오더. 그래서 주문시 지급 방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주문을 할 때 매도인에게 먼저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미리 선금을 다 받아버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물품을 인도하게 되니까 나중에 뭐 매수인에게 뭐 돈을 떼일 염려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공정행에 들어갈 그런 비용을 전부 다 확보를 하게 되니까 매도인에게 가장 안전한 결제 방식이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즉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먼저 받고 물건 주는 게 가장 좋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 먼저 받고 품질 검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A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 인코텀스 2010의 정형거래 조건 중 매수인의 입장에서 위험 및 비용 부담 측면에서 미니멈 오블리게이션 최소 의무 조건이 되겠죠.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 부과되는 조건은 DAP다. 이게 아니고요. DAP가 아니고 DDP. DDP. 거꾸로. 자, 매도인 입장에서 적용되는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은 EXW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 10번 신용장 거래 시 거래 물품이 벌크 화물일 경우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3%의 수량 과부족이 허용된다. 3%가 아니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ML 클로즈가 되겠죠. 그다음에 모어와 레스 신용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부족 허용 조항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모어와 레스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다 배웠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D번 신용장의 조건 중 선적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고 신용장 유효기일도 공휴일인 경우 연장된다. 되는데 자, 선적기일이 자, 9월 10일인데 이날이 공휴일이래요. 그죠? 그래서 11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10일이에요. 10일. 근데 이것이 바로 은행의 휴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은행의 영업일인 그 다음 날로 자동으로 연장되죠. 그래서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그 유효기일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은행의 영업일로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선적기일은 안 된다. 선적기일은 절대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D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자, 신용장에서 기재되는 금액 또는 수량에 about이라든지 approximately가 있다면은 이것은 수량 단가의 5% 과부족을 허용해서 해석된다. 이거 아닙니다.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금액 또는 수량 단가 앞에 있다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10%.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BCDE가 지금 다 틀렸네. 그죠? 다 틀렸어. 그러면 A가 포함된 것만 빼면 되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거의 뭐 무역영어 2급이나 국제무역사 2급 정도에 나오게 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되는 이런 보너스 문제 솔직히 막 던져주는 이런 문제예요. 그죠? 이거 틀려가지고 뭐 이번에 제 난이도가 저보다 너무 올라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서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16번 다음 중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CISG에서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물품 인도나 대금 지급 등의 계약령을 이행하는 것을 영문으로 Performing Act라고 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뭐였죠? 승낙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품을 인도한다든지, 그것은 바로 승낙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벌써 승낙으로 간주가 되어서 무역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다 배웠죠. 자, 그 다음에 2번 청약을 승낙할 때는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승낙해야 된다는 경성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따라서 이에 따라서 어떤 조건부 승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승낙의 거절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계약 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이건 아니죠. 자, 쌍방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 다시 말해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그 자체로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낙성 계약이 되겠고, 이런 청약의 승낙의 전제 조건으로 거래 목적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이 이러이러한 물품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물품을 만들 기술은 있지만은 현재 그 물품이 재고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다시 그 물품을 만들어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무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래 목적물이 실제 존재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만 성립된다. 이 말도 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외국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한국의 매도인이 통상적으로 취할 조치를 가장 적절하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돼 있는데, 자, A, B, C, D가 있는데 A, 계약 해제 통보가 우선이다. 이건 아니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하면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나머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느닷없이 이제 바로 그 계약 해제를 통보하거나 그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A, P, C, D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안 했어요. 인도 의무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7월 10일까지 선적을 하기로 했는데 선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이만저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10일의 기간을 줄 테니까 7월 20일까지 이 물품을 선적을 해줘. 그래가지고 자, 먼저 계약대로 이행 청구. 그래서 야, 나 필요하니까 그 물품 나한테 빨리 인도를 해. 계약서도 하란 말이야.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 청구가 먼저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일의 기간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행기에 추가 설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매도인이 이렇게 추가 이행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 이행기간 중에 할 수 없다라고 인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통보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바로 계약 해제가 통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됨으로써 이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까 매수인은 또 경제적 손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니까 CDAB, 자, CDAB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굳이 우리가 CIS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 중 품질 조건과 가격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봉제 완구 인형이 되겠죠. 여성용 의류 등 견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품목은 수출자의 입장에서 품질 불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 발생을 대비를 해서 나중에 그 매수인이 지나치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걸 대비해서 샘플을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봉제 완구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 자, 그래서 요대로 이제 만들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물품을 받아보니까 샘플하고 다르다. 그래서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매도인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샘플을 딱 보관하고 있다가 매수인이 과한 요구를 하게 되면 샘플을 보여주면서 야, 처음에 이 샘플대로 하기로 했고 나는 이대로 유사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이제 삽입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as for the sample almost equal to sample.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샘플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샘플에 준해서 또는 샘플과 거의 유사하게 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똑같이 만든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대응을 함으로써 조금 대응에 어떤 이제 여유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뭐 same as sample이라든지 same as sample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almost equal to sample 되는데 이거를 fully equal to sample 이렇게 되면 샘플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하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매수인의 이런 과도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꼼짝없이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탄력적인 여유 있게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similar to sample 그래서 샘플과 유사한 것을 품질로 함 이런 것도 하나 또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대형 설비 선박 등 견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과 같은 규격사 설명서에 의해서 거래 목적물의 명세를 약정하는 바 이를 상표 매매라고 한다. 이건 아니죠. 이런 건 우리는 명세서에 의한 매매, 그죠? 명세서 또는 뭐 설계도에 의한 매매. 그래서 sales by specification. 자, 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틀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할까요? 어떤 공부를? 2번 문제 같은 경우 무역영어 상급,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2급에서도 보너스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이런 거를 뭐 굳이 설명할까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답 2번 틀렸어요. 상표 매매가 아니고 sales by specification. 그래서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19번 한국의 A 상사가 말레이시아의 B사에게 금형용 공구 500세트를 컨테이너에 적입해서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격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CIF 쿠알라룸푸르 해상 운송인 바이시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한 내용인데 자 1번 보시면 A사의 비용 부담은 쿠알라룸푸르까지의 해상 운임 및 적하 보험료가 포함된다 되어 있죠. 정확한 지금 CIF의 인코섬수 규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매도인인 A가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수입상 B가 있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목적항으로 해서 물품을 선적한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 목적항까지의 운임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B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양육 비용을 부담한다 되는데 자, 그러면 물품이 도착을 했으면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것을 양한다 그러는데 양화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CIP 조건에서는 바로 매수인이 양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운임이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선적 비용 및 양육 비용이 전부 다 포함돼서 선사가 그 운임을 징수하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지금 B사인 매수인이 양육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이중지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확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물품이 CY에 입고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선적이 되죠. 그다음에 목적항에 도착이 돼가지고, 다시 또 CY의 게이트를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두에서 이러한 일련의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THC라고 그러죠.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상 운송에서의 해상 운임하고, 그다음에 또 선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또 양육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것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프레이트 해서 운임으로 이렇게 정산이 돼 가지고 바로 이 운임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선사가 바로 부과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양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함되어 있는데 또 B가 여기다가 지불하게 되면 이중 지급이 되니까 이것은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A사는 도착항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입 통관료를 비용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수입 통관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DDP. DDP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계약 조건과 달리 항공 운임이 발생한 경우 A사와 B사는 합의를 통해 항공 운임의 비용을 정산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나는 경우에, 그러면 항공 운임이 해상 운임보다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가 손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매도인이 더 많은 이제 운송비를 이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상 운송인 CIF하고 그다음에 CIF를 항공 운송으로 만약 바꿨다면 CIP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그 차액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정산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다음은 중국의 수출한 A사가 한국의 B사와 기계로 수출에 대해 맺은 퍼포먼스 인보이스 견적 송장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되는데, 자, 이렇게 견적 송장의 양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진행을 해보게 되면, 자, 그러면 중국의 수출자인 A사가 한국의 B사와 기계료 수출에 대해 맺은 포프마 인보이스의 일부다, 견적송장 일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되는데, 자, 1번 중국의 수출자인 A사는 송장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여 ICC FPA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로 가격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견적송장으로 돌아가서 쭉 보게 되니까 뭐가 있냐, 여기 지금 3번에 보시면 CIF 부산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중국의 수출한 A사는 송장 금액 10% 가산한 금액을 보험금을 하여, 그 CIF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해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바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의 110%죠. 그 송장 금액의 110%입니다. 송장 금액의 110%로 부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의 그 약관, 계약의 약관은 최소 부부 약관인 ICC-C 또는 ICC-FPA 약관을 담보로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계류 등의 수출 시 품질 조건은 샘플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도면과 같은 기획서 설명에 의해서 명세를 약정하는 기획서 매매 또는 설명서 매매를 통해 진행한다. 자,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 18번, 그죠? 18번에서 살펴봤던 똑같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고요. 바로 명세서의 매매 또는 설명서 매매다라고 우리 배웠고요. 자, 다음에 2번 맞는 설명이 되었고 맞는 보기. 그 다음에 3번 자, 중국의 수출자인 A사가 중국에서의 수출 통관 경비 및 해상 보험료를 부담해야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 중국의 수출자가 중국에서 수출 통관, 그러니까 CIF, 그죠? CIF 조건이니까 바로
중국의 수출자는 다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에서의 수출 통관 및 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다음에 해상보험료를 다 부담해야 되겠죠. 당연 얘기가 됐고, 그래서 1, 2, 3번 다 맞네요.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는데, 자, 결제 조건인 송금 방식, 선송금 30%, 그다음에 선적전 자 70%. 이 조건은 바로 CAD 방식을 의미한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CAD 방식은 뭐냐면 이쪽에 수출자 매도인, 자 매도인은 이제 선적을 한 다음에 다시 교부받은 비해를 바로 수출지에 있는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인도하고, 그럼 대리인은 그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CAD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CAD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송금 방식이 되겠어요. 송금 방식.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계약금으로 먼저 30%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자, 물품이 이제 완성이 다 돼가지고 선적하기 전에 선적 준비가 되었다고 통보를 하면 그때 다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7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혼합된 거죠, 그죠?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송금 방식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2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